그러면 다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일본에서 오신 두 분 연자로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는 하기와라 쿠미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기와라 선생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아소 선생님으로부터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기와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기에 영광입니다. 대만 세션에서 대만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소셜 에이시아 포럼의 고류, 교류, 그리고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운동을 추진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간략하게 발제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좀 자료가 많아서요. 마지막에는 좀 말이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젠더 케어 노조 일본에서의 보육교사의 집단적인 보이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션이 이 회의의 테마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만 세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린 선생님 그리고 홍 선생님 말씀하신 유연화는 무엇인가? 노동시자의 유연화와 함께 이쪽 그것을 받아들이는 케어 쪽도 유연한 케어를 제공해야 된다는 관련성, 그리고 워킹 푸어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만에서는 워킹 푸어가 적절한 공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워낙에 말이 빨라서요. 좀 더 천천히 말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정신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킹 푸어가 적절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관계의 양극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 또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의 운동, 또 청년 실업의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그러한 노동이 어떤 형식으로, 즉 케어, 사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만 세션에서 나온 것은 세계화라는 외적인 요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그러한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적인
외적인 요인과는 달리 노동조합은 어떤가 하는 내재적인 문제에서 젠더라는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을 볼 때 노조라고 하는 것은 남성 경제주체의 노령화, 질병, 실업, 노동재해 등의 소득 상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민간 제조업의 남성 근로자, 특히 일본에서는 공공섹터의 조직화를 핵으로 해서 노조의 교섭력으로 그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복지국가의 전제였던 완전 고용도 흔들립니다. 젠더 간의 성별 역할 분단에 따른 남성의 경제 주체 가족, 이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발표하기 싫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사회에 유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과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청년 실업이나 캐리어의 형성 어려움은 노동과 생활의 부조화, 케어, 육아, 가족 형성의 위험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 그친 것이 아니라 고용과 가족 형성이 리스크가 되는 것. 이것은 대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일본에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회의 유지 가능성과 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존속 기반, 매일매일의 생활을 흔들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노조의 집합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제조업 중심 그리고 남성 경제 주체로서 전통적인 사회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노조가 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를 하는 여성, 비정규직 여성을 어떻게 노조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의 보고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대응으로서 OECD의 데이터로서 제가 만든 것인데요. 공적인 지출이 대만에서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 대만은 없지만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한국, 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족 관련의 사회적인 지출이 낮은 나라.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지출이 낮다. 실업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실업했군요. 돈을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서 노동시장으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회적인 지출이 낮은 나라가 여기에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좀 예외입니다만은 왜 예외냐 하면은
한국, 이탈리아, 일본 혹은 스페인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극적인 저출산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특히 저출산화라는 문제로 1990년대에 보육 혹은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은 공적인 지출을 낮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 일본은 긴축 재정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성 노동자와 노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혹은 노조의 집단적인 발언,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이나 케아 노동자, 비정규직의 발언력을 담보했는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발언력을 발굴했는가, 노동관계, 조직률의 저하라는 문제 관계에서 저는 이 여성과 보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젠더, 여성과 남성의 양극화, 고용 형태, 정규직과 비정규, 그리고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액세스와 보이스, 즉 조직화 혹은 미조직이냐, 이러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원의 보육교사에 착안을 했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모두 보육제도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보육교사는 국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지 보육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조사에 의하면 97%가 여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케아, 이러한 것이 교차되는 존재입니다. 노동의 젠더를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이 보육교사들이 일본에서는 특징적인 전개를 해왔습니다. 지자체가 주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일본은 공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자체가 주된 고용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매우 특이한 전개를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즉 조기부터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는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보육교사들의 조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케아 노동자의 조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60년대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 보육교사들이 지자체 개혁 아래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조직화된 이 사람들의 조직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노조와 여성입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일본의 노조와 여성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육교육 교사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집단적인 보이스는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 대우의 저하, 조직률의 저하, 그리고 결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못 받으셨나요? 있으면은 여러분께 따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여성화와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볼 때 노조의 여성화 현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인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혹은 캐나다, 북유럽 이러한 나라에서는 노조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화에 있어서 여성이 한 반을 차지한다든가, 조합원 수를 보더라도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는 반 이상의 여성인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성의 수가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민간의 제조업이 아니고요. 남성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조합, 노조가 증가하는 있는 곳이 의료, 교육, 복지입니다. 공공부문이죠.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살펴보죠.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조직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성입니다. 남성도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성인데요. 여성화 현상이라면은 이것이 캐치업 혹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근접해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저하되는 장기적인 경향에서 남녀의 격차는 그대로 평행적으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은 남성의 노조합원 수는 1970년대, 80년대에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남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성은 이쪽은 제조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은 제조업은 이미 주력이 아닌 것이죠. 도소매가 주력이 되었습니다. 의료, 공무, 이 부분에 여성이 증가했었으니까 이것이 최대화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도소매가 최대고 제조업에서는 여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지만 여성에서는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복지가 가장 많지도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 공무원의 여성의 조직화의 힘은 쇠퇴되지 않았습니다. 산별의 고용자 수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70% 이상이 여성의 경우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공무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의료 복지 부분을 보면은 이쪽은 여성은 7.2%, 남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주류 노조에서 압도적인 조직력을 여성의 공무 부문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화의 징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면은 여성의 노조원 수는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279명 2005년에 그랬는데 2012년에는 298만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성은 조금씩 늘고 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도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파트 노동자의 조합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UA 전선의 조직 전력의 영향도 있겠지요. 2012년 조합원 수 약 83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60만 명입니다. 이렇게 파트 여성화들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파트의 여성 조합원이 어느 정도인가? 도매, 소매, 이거는 뭐 여성도 남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조직의 전략의 영향이죠. 일본의 그 여성의 특징은 도소매가 중심이고 의료 복지는 적다. 공공부문은 숫자는 적지만 조직력, 조직적인 보이스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 보육의 세계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의료 복지의 조직력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주류 노동인 공공섹터인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인 조직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무원 노조에는 민생위생에 고용되는 여성 노동자도 그 산하에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민생위생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어서 그 높은 조직률을 배경으로 해서 직종으로서의 발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보육교사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죠. 신자유주의의 정책적인 전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보육제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본은 공공 서비스로서 보육제도를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에 대만 내 1995년 이후에 워킹 푸어가 출현했듯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가 일반 재원화되었습니다. 즉 국가 보조가 보육소에서 사용해라 했던 것이 무엇을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적인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단시간이 철폐되었습니다. 보육교사는 모두 정규직이고 상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었던 것이 단시간의 파트 혹은 비정규가 늘어나도 된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육원 안에는 소장 한 사람이 정규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비정규, 파트 혹은 최근에는 파견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일본은 공립보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었습니다. 사립의 인가보육원과 공립보육원이 같이 있었는데 이것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즉 지자체는 보육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게 된 흐름이 생겼습니다. 대만에서는 시장화라고 했는데요. 일본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육교사의 직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47만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조사의 보육교사의 숫자입니다. 나는 보육교사입니다. 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숫자죠. 이것은 34만 7,180명. 이것은 국가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법에서 인정한 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 즉 1960년대, 70년대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쪽에는 큰 격차가 없습니다. 점점 괴리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보육교사들의 일하는 환경이 보육원뿐 아니라 보육마마 혹은 민간의 베이비시터, 여러 기업의 파견이라는 식으로 지자체가 주된 보육주가 아닌 그러한 사태가 많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국세조사의 결과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제 비정규화인데요.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에는 27만 명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26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임시고용 10년간에 8명 2천 명이었던 것이 18만 명, 거의 19만 명으로 증가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의 그래프에서의 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이 내부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부의 심각한 비정규화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공립보육원 안에서 소장 한 사람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트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이 조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대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저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 같은 보육사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직종으로서의 집단적인 보이스가 저하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에는 공립보육원이 노동조건의 하나의 참조점이었습니다마는 직종으로서의 참조점을 상실했었습니다. 근로조건, 단체 교섭을 교섭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참조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더 심합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보육교사, 보모에 조직하는 조기에 실시되었습니다. 직종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이 점입니다. 1975년 국세조사에서의 보육교사의 숫자는 16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조사를 보면은 지자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숫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한 70%, 80%가 조직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양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즉 구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자치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이것은 가장 큰 노조입니다. 1997년이고요. 여기는 2012년, 15년간에 약 2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 보육원을 조직화한 복지 보육 노조입니다. 또 다른 노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2천, 6천, 4천 단위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단위로만 조직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립보육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률이 떨어졌습니다. 노조의 숫자가 떨어졌고요. 그러나 노조는 민간에서는 노조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살펴본다면 직종에 의한 조직률을 살펴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대체로 한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높죠. 그러나 이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5%, 1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 노조인 자치로에 대한 영향 있죠. 2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보육교사를 포함한 임시 비상근의 조직화. 자치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3만 7천 명을 조직화합니다. 그렇지만 조직률은 6.8입니다. 왜냐하면 임시 비상근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조직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더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97년부터 2012년에 거쳐서 여성 조합원 5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자치로에서요. 그 30%가 보육교사입니다. 큰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이자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조건을 보면은 이 점에 바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보육교사들은 지자체의 공무원입니다. 노조의 활동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68년 그리고 80년대 계속 이렇습니다. 일반 행정의 남성들을 100으로 했을 때 이들의 임금을 보면은 임금 격차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처음에는 70%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90%까지 쫓아갑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원의 교사들은 그들의 근로 환경의 참조점 되면서 운동을 이끌어갔을 때 70년대, 80년대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그 대우들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었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이것은 돈입니다. 59,100원. 88년에 90년 이때까지는 전 산업의 여성보다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높습니다. 2012년을 보면은 전 산업의 여성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90년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보육교사들에게 일반적인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하지면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은 93% 정도 보육교사들은 일반의 93%였습니다. 2012년에는 84%가 됩니다. 2000년에는 이렇게 7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 보육교사의 현주소입니다. 근로조건의 참조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공립 보육원이 모두 민영화되었습니다.
공립의 보육원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조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화된 보육교사들의 힘은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도쿄도의 인가보육원은 도쿄도의 임금표를 참조를 했었으나 이제는 각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점이 없어졌습니다. 근속 10년이 되면은 한 27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립 인가보육소는 22만 명입니다. 이것은 도쿄가 중심이니까 아직도 비쌉니다. 지방 후쿠시마 가면은 근속 15년, 근속 11년에 대해 제가 조사한 곳은 12만 엔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보이스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조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에 의한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언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조직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조류, 그러니까 공무원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조직화된 보육교사 그리고 고코스다라고 해서 이 공무원들을 배싱하는 것이 9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에도 계속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이제까지의 공적인 보육 서비스를 크게 바꾸어서 어린이 육아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참여의 촉진, 육아 산업의 조성이 크다란 요점입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양적인 확대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시장화하자라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린이 육아회의를 만듭시다. 거기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린이 육아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고 한 것이죠. 이 가운데 사회적인 대화의 문제, 소셜 다이아로그로서 노동의 대표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의 이용료 혹은 보육교사의 급여와 직결되는 법적인 가격이 노동의 단체 교섭, 이러한 교섭의 장에서 격리되어서 이 회의에서 정해집니다. 노동 조건의 교섭과는 분리됩니다. 지역 버전도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 지역 버전에는 노동자 측에서 노조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대표도 물론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육아회의에 노사관계 제도 아래의 보육교사의 집단적인 보이스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점점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제도의 출범에 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개선하는 가운데 공립보육원을 임시직은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할 채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항 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방,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보육사업의 경영자는 압도적인 미조직 보육교사의 존재를 지렛대로 삼아서 조직화되었던 보육교사들의 집단적인 보이스를, 영향력을 주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미조직이 늘고 여성, 케어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 그리고
시장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 없는 케어 노동자로서 국가 자격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 고용의 리스크화 노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조의 여성화의 징후를 어떻게 반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많은 여성의 보육교사가 조직화되었는데도 그들의 발언력이 효과적으로 노조에서 나오지 못했는가? 왜 노조의 대표성을 이끌 수 없었는가? 각 지방의 지자체의 여러 가지 회의를 보면은 보육교사 집단이 그 현장을 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되거나 혹은 대표적인 직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나중에 아소오 씨가 발표를 하십니다마는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여성의 활용을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좀 더 발휘시켜야 된다. 여성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구호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탱시키는 2020, 30, 2020년까지 공립의 보육원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조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화된 보육교사들의 힘은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도쿄도의 인가보육원은 도쿄도의 임금표를 참조를 했었으나 이제는 각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점이 없어졌습니다. 근속 10년이 되면 한 27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립 인가보육소는 22만 명입니다. 이것은 도쿄가 중심이니까 아직도 비쌉니다. 지방 후쿠시마 가면은 근속 15년, 근속 11년에 대해 제가 조사한 곳은 12만 엔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보이스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조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에 의한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언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조직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조류, 그러니까 공무원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조직화된 보육교사 그리고 고코스다라고 해서 이 공무원들을 배칭하는 것이 9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에도 계속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이제까지의 공적인 보육 서비스를 크게 바꿔서 어린이 육아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의 참여에 촉진, 육아 산업의 조성이 크다란 요점입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양적인 확대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시장화하자라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린이 육아회의를 만듭시다. 거기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린이 육아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고 한 것이죠. 이 가운데 사회적인 대화의 문제, 소셜 다이아로그로서 노동의 대표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육의 이용료 혹은 보육교사의 급여와 직결되는 법적인 가격이 노동의 단체 교섭, 이러한 교섭의 장에서 격리되어서 이 회의에서 정해집니다. 노동 조건의 교섭과는 분리됩니다.
지역 버전도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 지역 버전에는 노동자 측에서 노조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대표도 물론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육아회의의 노사관계 제도 아래의 보육교사의 집단적인 보이스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점점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제도의 출범에 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개선하는 가운데 공립보육원을 임시직은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할 채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항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방과 중앙정부는 보육사업의 경영자는 압도적인 미조직 보육교사의 존재를 지렛대로 삼아서 조직화되었던 보육교사들의 집단적인 보이스를, 영향력을 주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미조직이 늘고 여성, 케어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 그리고 시장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 없는 케어 노동자로서 국가 자격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 고용의 리스크화 노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조의 여성화의 징후를 어떻게 반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많은 여성의 보육교사가 조직화되었는데도 그들의 발언력이 효과적으로 노조에서 나오지 못했는가? 왜 노조의 대표성을 이끌 수 없었는가? 각 지방의 지자체의 여러 가지 회의를 보면은 보육교사 집단이 그 현장을 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되거나 혹은 대표적인 직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나중에 아소오 씨가 발표를 하십니다만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여성의 활용을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좀 더 시켜야 된다. 여성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구호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탱시키는 2020-30, 2020년까지 주도적인 역할의 여성의 비율을 30%로 늘리자고 하는 2020-30.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보육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발언력을 어떻게 노조는 흡수할 것인가? 노사관계의 양극화에 있어서 여성들의 보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노조의 내재성,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졌습니다만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외국인의 노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씻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와 관련을 해서 블랙 외국인 노동자 더 어렵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谢谢这个邱元教授哈。那我 통역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통역분들이 더 빨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기바라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まず初めに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2012年の12月に民主党政権から自民党、それから公明党による連立政権へと再び政権交代が起こりました。民主党政権は3年3ヶ月で幕を閉じ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間、有期契約労働者の雇用安定ですとか、あるいは派遣労働者の保護、などの観点からさまざまな労働法制の改正が行われました。で民主党政権
時代には、それまでの自公政権下で進められてきた、労働に関わる、規制緩和路線から規制強化へと、そういった流れが変わりました。しかし現在を見てみますと、自民党を中心とする安倍内閣によって労働政策は非常に大きく揺り戻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でそれによる労働者の生活と働き方への影響というのは極めて大き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すので、本広告では安倍内閣の成長戦略、いわゆるアベノミクスというふうに呼ばれていますが、これに基づく雇用労働分野での規制緩和の問題点を明らかにして、連合などの労働組合にとっての課題について検討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まずは民主党政権の誕生前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雇用、それから失業および賃金の動きについて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お手元の事前にお配りしてあるペーパーの中に図表が載せてあると思います。そちらを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ちらも同じパワーポイントでも同じものを出しております。図表の1は完全失業率と有効求人倍率の推移を示したものです。で2008年秋からの、リーマンショックの影響によって、両者とも急速に悪化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2009年の半ばぐらいから改善を続けています。つまり、安倍政権が誕生する前、2012年の12月安倍政権が誕生する前から、完全失業率も有効求人倍率も改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このグラフから分かります。ただ有効求人倍率について見ていくと、その内容には少し留意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こちらは図表1の補足ということでつけておきました。これは向かって、左側が雇用形態別の有効求人倍率を見たもの、それから右側が職業別の有効求人倍率を見たものです。で、その、傾向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全体の有効求人倍率が高くなっているのは正社員ではなくてパートタイムが非常に有効求人倍率が高くなっているところ、それから、右側の職業別ので見ていただきますと、例えばですね、保安とか、建設とかサービスとか그러한 비교적 저임금이면서 사람이 잘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직종에서 유효 구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그 유효 구인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전체적인 이러한 개선을 가져가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도표 2는 이것은 현금 급여 총액입니다. 소정 내 급여의 증가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지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용 그리고 노동 조건에는 그 아베 내각이 해왔던 경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노동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랭고 그 소갱에서는 최근 10여 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경기, 그리고 고용, 생활에 관한 의식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요, 1년 후에 경기가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강하거나 또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내 본인이 직장을 그러니까 실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3명 중에 1명이 고용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숫자는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자신의 임금 수입의 증감에 대해서 그 전망, 1년 후에 자기의 임금 수입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쪽 취업 형태 또는 업종, 기업 규모,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내역을 나누어 본 것인데요. 이것은 DI이기 때문에 뭐 줄었다거나 늘었다거나 그러한 선택지가 있는 그 선택지를 점수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1년 전과 비교한 임금 수입의 증감에 대해서 증가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 부분이죠. 딱 하나만 돌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규모 제조업의 정규직, 이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임금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적어도 노동자 자신이 생활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의 성과는 노동자의 생활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의 그 성장 전략과 그 노동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아베 정권은 엔강세 데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으로서 세 개의 화살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대담한 금융정책,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이 기동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이 제3의 화살로서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민간의 모든 경제 주체가 좀 활력 있게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는 게 노력을 하고 성장 궤도에 확실하게 안착시키자 하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13년 6월에는 일본의 부흥 전략, 재흥 전략이 이제 가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2014년 6월 일본 재흥전략 개정판 이런 것이 발표가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변화가 없고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 확대라든가 외국으로부터의 인재를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한다. 뭐 그런 것 등인데요. 특징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베 내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이라든가 계획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체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경제, 뭐 재정 자문 회의라든가 또는 뭐 산업 경쟁력 회의, 규제 개혁 회의 등등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 모두가 노동계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요건데 소셜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기둥의 하나가 노동 규제 완화가 되겠는데요. 도표 4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새로이 전략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서 나타난 것을 이 PPT,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나열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앞으로 다음 화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아베 내각의 성장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두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효과 없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성장 전략은 그 트리클 다운 이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에는 대기업이나 혹은 부유층이 더 풍요로워지면 그러한 잉여가 낙수같이 내려와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빈곤층까지도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성장을 실현시킨 다음에 그 과실을 국민의 생활 전체에 반영시킨다라는 생각에 입각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표 3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입의 증감을 나타낸 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한 임금 수입 DI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의 경우 0.7,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정규직은 마이너스 1.7%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수입이 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크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줄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트리클 다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대기업의 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 인상률과 기업 규모별 소정내 급여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시점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1.8%, 그리고 기업 규모의 소정내 급여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소정내 급여의 증감률이 임금 인상률을 크게 밑돌고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컨대 제도적인 서포트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부의 파급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규제 완화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도를 더 부여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임금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それから2点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こちらが、雇用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용 유지형에서부터 노동 이동 지원형으로 고용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이전에 실시해왔던 노동 정책을 지나친 고용 유지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위에 노동 이동 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시책을 벌였냐면 그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고용 조성금을 노동 이동 지원 조성금 쪽으로 대폭 예상 규모를 시프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고용 조정 조성금으로서 고용을 유지해 왔던 중소기업을 잘라버리고 대담한 고용 조정의 대담한 노동력의 재편성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자금이 투하되는 그러한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간과할 수 없는 점은요,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 실업자라든가 또는 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고용 그리고 사회보장의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동 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요처가 충분히 창출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내세우고 있는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이라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아베 정권에서는 노동 시장의 매칭 기능의 강화를 구체적인 정책에서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고로 조금 보충 자료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실업 기간별 완전 실업자 수의 비율입니다. 이 오른쪽에 갈수록 실업 기간이 긴 경우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담한 노동력 재편성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력 재편성을 추진한 경우에 얼마나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공급 측, 수요 측의 매칭이 100%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보다도 실업 상태가 되는 사람이 늘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이 성장 전략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즉 아베 총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장의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담당자가 아닌 대상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트리클 다운 이론이 관통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한 그 고용 형태의 실현입니다.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규제 완화로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노동자 파견법 개정입니다. 파견법 개정. 그리고 두 번째가 노동시간법제. 그리고 세 번째가 해고 규제. 네 번째가 유기노동 계약. 다섯 번째, 다양한 정규직 사원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설명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법제는 2014년 6월에 공표된 일본 재흥 전략 개정판 안에서 노동시간의 길이와 임금의 상관관계를 분리한 새로운 노동시간 제도라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그 근무 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정의 연봉 요건, 적어도 연봉 1,000만 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고도의 직업 능력을 가지는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호화이트 칼라 익셉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얼마만큼 오랫동안 일해도 잔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요,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인데요. 장시간 노동이 더 증가한다 또는 과로사가 확대된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상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노동시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장시간 노동은 더 확대될 것이고 잔업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의 활약 촉진이라는 부분도 제가 좀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랭고는 금년 춘투의 방침에 있어서 베이스업, 그다음에 그 베이스를 지탱하고 격차를 수정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에 관련 없이 모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향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간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춘추에서 이러한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트리클 다운형의 아베 성장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생활 레벨의 미노동, 그러니까 랭고 운동의 키워드입니다. 즉 말하자면 보텀업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앞으로 아베 정권의 트리클다운 전략의 대항축으로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앞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아베 내각에서 지금 국가 전략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의 하나로서 특구라는 것을 이제 설치해서
그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실현시켜 나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초저출산,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결과 생활권 지역 간 격차,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살아가려면은 사회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체제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피폐된 그러한 상황을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서투른 좀 발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麻生。 아서 선생님 발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40분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서 선생님께 질문입니다. 보고 중에 규제 완화, 법규 완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규의 완화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이동의 자원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트랜짓 레이버 마켓, 노동 시장을 고용 조정 조성금 或是就一般的失业者衔接过渡，就是说这个 transit 的问题，似乎不是规则法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규제 완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이 해고 시에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려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대만에서는 해고 비용 혹은 중국에서는 경제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돈을 받으면은 노동자는 보호를 호소할 수 없고 또 재판을 일으킬 수도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30년이나 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도 독일의 개혁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독일에서도 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은 어떤지요? 노동 파견법의 수정인데요. 아베 수상은 상용 대체 방지 이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그런 뜻인가요? 혹은 이전 대만에서 어떤 학자가 일본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대만 정부가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파견 노동자가 고용자에서 떨어질 때 돈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과는 같은 뜻인데요. 그랬더니 학자는 일본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이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하려고 했었는데 해고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렇다면은 상용 대체 방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노동 이동 지원 조성금, 이거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을 직업 소개 사업자들에게 위탁을 한다던가 혹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등등의 그 사업주에 대해서 지급되는 조성금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조정 조성금, 이것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산이라든가 혹은 하여튼 경기 변동 혹은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 활동을 축소해야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해서 휴업을 하게 한다든가 직업 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소에 가게 한다든, 하여튼 일시적이나마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그 고용조정 지원금은 컸습니다. 그 예상 규모를 노동 이동 지원 쪽으로 예산을 옮겨가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결국은 고용을 유지해온 중소기업은 여기에서는 버려지는 것이죠. 자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기업 쪽으로 돈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라면은 구조조정, 노동력의 재편성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유동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고용이 없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가 증가합니다. 이 또한 노동 분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고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제도,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서 금전 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 이러한 판결에 의해서 금전 규제를 할 수 있는 해고로서 이러한 것이 그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금전 해결에 의해서 금전 구제라고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볼 때는 결코 구제가 아니죠. 돈으로 해결을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저희 노동 측에서는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독일에서부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견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은 가장 큰 것은 기간에 제한되어 있었던 이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 업무에 관해서는 기간의 제한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관해서는 이 기간이 원칙으로는 1년,
예외적으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후는 연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좀 애매하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개정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파견을 보내는 곳에서 무기고용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되지만 그러나 파견 간 곳에서 유기계약, 유기고용이 되면은 3년까지 더 많은 기간은 그러니까 파견 가 있는 노조의 의견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어서 또 다른 또 파견자를 둘 수 있다. 혹은 또 뭐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등등으로 해서 계속 파견될 수 있도록 계속 파견이 가게 됩니다. 10년 전에 파견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노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파견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 대체를 방지한다. 이것이 큰 기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사원의 고용만을 지키려 했던 것은 아니고 파견 노동자들의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따라서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파견법 개정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5시 50분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의식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하신 가운데 랭고가 그 아베 정권의 그 성장 정책 그리고 노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인가요? 그 노동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를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톰업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 선생님 비롯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랭고의 이러한 일련의 방침에 대해서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서 랭고가 어느 정도 그 효과적인 대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뭐 조합원의 임금이 올라갔지만 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내려갔다고 발표하셨는데 조직률도 뭐 높지 않은 상태에서 랭고가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노동 규제 완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 측 대표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私の意見ということですが、제
どのくらい発揮できているか連合がこうした労 글쎄요, 働 어느 規制緩 정도 和につい 영향력을 て 발휘하고 있는가, 発揮できているか 랭고가 というのは 노동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솔직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랭고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비정규에 불문하거라던가 조직, 미조직 노동자 관계없이라든가 그런 보통 격차 시정, 스탠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통 앞 전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それが地域までどこまでそれが発揮できている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ちょっと疑問に思っていると 지역 ころも 단위까지 그 파급력을 あります。 발휘하고 やっぱり 있느냐 그 부분은 生 조금 活する場っ 의문이 ていうのは地域ですから、やっ 듭니다. ぱり 생활하는 자리는 한 지역 連合の 한 その 지역 地方ご 단위이기 とに 때문에 地方連合会が 랭고도 그 結 각 成組織されている 지방마다 わけですけれど 그 も、 지방 やはりそこでの取り 랭고회가 組みを今後強めていか 조직되어 ないと、や 있습니다만 っぱりこのままだと 그곳에서의 ボトムアッ 어떠한 プの運動っ 대응을 ていうのは 힘을 강화하지 成功しないんじゃな 않으면 い 이 かなと 보tom업 いうふうに思 운동은 っています。 성공하지 않을 私より 것이라고 も 생각하고 詳しい 있습니다. お詳しいベテランの方たちが 저보다도 더 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 자세한 베테랑 분들이 계시기 補足 때문에 を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보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すみません、連合に割と、関係している方を見にくい 네, 랭고와 관련된 분들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3자 구성 ILO에 속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베 정권의 일본 재흥 전략은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랭고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구체화하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노동 관련 법제라면은 노동정책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우선 논의를 하고 거기서 3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랭고 대표도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그 국회의 논의장에서 또 랭고의 주장을 국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는데 국민과 미디어를 포함해서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쟁점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랭고의 주장이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我有个问题想要请教邱元老师哈。有关于保育员，就是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기와라 선생님,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주로 그 보육교사의 고용주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이고 일부 뭐 사립도 있다겠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립 보육원, 유치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권익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조직화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대만의 예를 보면은 많은 유치원 혹은 보육원 같은 경우는 주로 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可是问题是，他们也未必都是属于所谓的正规的正式的公务员。纵然即使是正式的公务员， 유치원이나 타가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의 공무원은 조합은 만들 수 없고 협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대만의 경우는 유치원 보육원이 이제 사립인데 이러한 여기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조합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만 분들도 보충심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보육원 교사들이 만든 조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립 유치원 등에서의 보육교사는 조합을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운영 상황은 어떤 건지 먼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실제로 유치원의 교사들이 교육산업조합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고 많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장기 간병인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고령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도 있는데요. 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대만은 구미 제도에서부터 배우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의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또 반대하는 움직임도 대만에는 있습니다. 1년, 2년 휴직을 얻어서 고령자를 간병하거나 돌보거나 아니면은 육아를 통해서 휴가를 냈는데 그 기간에 이제 그 정부가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일본에도 있는지 한번 또 하기가라 스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時間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早口なので早口でお答え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 빨리 まず 시간이 없으므로요. 公 우선 的保育制度というのはですね、自治体が主な雇用者であると同時に、国、あるいは県、いわゆる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 측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공립보육원이라면 100%이고요. 사립보육원의 경우에도 100%. 그래서 그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립보육원이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숫자, 보육교사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배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수준, 레벨,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충족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공적으로 100% 운영비 보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립일지라도 사립보육원 중에서 그 공적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립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부분입니다. 실로 기업이 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적인 체인점을 만들어서 타가소 체인이죠. 그러한 걸 만들거나 또는 베비시터라는 형태로 파견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를
일을 막거나 사적인 관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립보육원이 주류인 경우에 조직화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보충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산업조합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조직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장기 요양보호사 같은 그러한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의 보육시설에서의 조직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다른 거를 보여드렸군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미조직 영역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그 자치로가 조직을 하기 위한 사람도 이제 본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힘이 닿지 않습니다. 1년 내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그 조합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만과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그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요양보호사들의 조직화 문제도 일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그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일해 왔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것,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파견 같은 형태로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직장에 대한 충성심 혹은 동료의식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조직은 만들어서 금방 없어집니다. 이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제도에서부터 배우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통역부 얘기를 잘 이해 못했는데요. 그 보육은 공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은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익과, 아까 일본에서는 운영비를 100%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질적인 담보, 직원의 자격에 대한 담보를 하고 실시하는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인 담보가 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시장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90년대 이후에 논의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유동화시키는가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조직화가 약화되어 갔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고요. 아소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랭고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전통적인 집합적인 아이덴티티가 갖고 있는 노동조합은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미조직화된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조합,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질문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바로 답변을 안 해주시면 뭐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베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성공할까 하는 게, 이후 한국이나 뭐 대만, 중국
전반적으로 영향이 이제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아베 정부의 아베 내각의 어떤 특히 노동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사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근데 아까 이제 한 측에서는 분명히 랭고 노동조합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이제까지 고용관계 모형은 상당히 안정적인, 여기서는 이제 고용 유지형이라고 돼 있는 안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베 정부가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화 또는 규제 완화를 했을 때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서 얼마나 고용관계 모형을 바꿀 의향이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고용관계 모형을 진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지, 그런 정책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에 그런 니즈하고 무관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的问题很多，所以我相信我们时间是来不及答复了。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이 세션 안에서 답변 드리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서 선생님께 전달을 드리면은 저녁 식사 시간에도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